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물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물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핵심 주체들이 모여 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알선 업무를 수행하면 물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물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물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핵심 주체들이 모여 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알선 업무를 수행하면 물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물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물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핵심 주체들이 모여 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알선 업무를 수행하면 물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물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물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핵심 주체들이 모여 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알선 업무를 수행하면 물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군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해석인데요. 군주에게 도덕심은 필요 없으며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면 잔인한 방법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인데요. 마키아벨리가 강력한 군주를 요구한 건 맞지만 그것은 비상 상황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권력의 바탕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키아벨리는 냉혹한 정치 기술자로 인식되었는데 새로운 시각에서는 국민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군주상을 제시했다고 본 겁니다.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직접 그의 저서를 읽고 판단해 보시죠. 정치 철학을 고민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군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해석인데요. 군주에게 도덕심은 필요 없으며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면 잔인한 방법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인데요. 마키아벨리가 강력한 군주를 요구한 건 맞지만 그것은 비상 상황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권력의 바탕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키아벨리는 냉혹한 정치 기술자로 인식되었는데 새로운 시각에서는 국민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군주상을 제시했다고 본 겁니다.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직접 그의 저서를 읽고 판단해 보시죠. 정치 철학을 고민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군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해석인데요. 군주에게 도덕심은 필요 없으며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면 잔인한 방법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인데요. 마키아벨리가 강력한 군주를 요구한 건 맞지만 그것은 비상 상황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권력의 바탕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키아벨리는 냉혹한 정치 기술자로 인식되었는데 새로운 시각에서는 국민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군주상을 제시했다고 본 겁니다.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직접 그의 저서를 읽고 판단해 보시죠. 정치 철학을 고민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군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해석인데요. 군주에게 도덕심은 필요 없으며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면 잔인한 방법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인데요. 마키아벨리가 강력한 군주를 요구한 건 맞지만 그것은 비상 상황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권력의 바탕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키아벨리는 냉혹한 정치 기술자로 인식되었는데 새로운 시각에서는 국민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군주상을 제시했다고 본 겁니다.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직접 그의 저서를 읽고 판단해 보시죠. 정치 철학을 고민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통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과의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불국사의 석축입니다. 불국사 건축에는 신라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됐는데요. 저는 불국사 건축의 백미를 이 석축에서 찾았습니다. 석축은 말 그대로 돌로 쌓은 벽인데요. 이 석축을 고르게 쌓으려면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반듯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대신
그 위에 올린 장대석을 자연석에 맞춰 다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건축만의 특징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려는 모습.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통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과의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불국사의 석축입니다. 불국사 건축에는 신라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됐는데요. 저는 불국사 건축의 백미를 이 석축에서 찾았습니다. 석축은 말 그대로 돌로 쌓은 벽인데요. 이 석축을 고르게 쌓으려면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반듯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대신 그 위에 올린 장대석을 자연석에 맞춰 다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건축만의 특징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려는 모습.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입니다.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통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과의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불국사의 석축입니다. 불국사 건축에는 신라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됐는데요. 저는 불국사 건축의 백미를 이 석축에서 찾았습니다. 석축은 말 그대로 돌로 쌓은 벽인데요. 이 석축을 고르게 쌓으려면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반듯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대신 그 위에 올린 장대석을 자연석에 맞춰 다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건축만의 특징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려는 모습.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통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과의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불국사의 석축입니다. 불국사 건축에는 신라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됐는데요. 저는
불국사 건축의 백미를 이 석축에서 찾았습니다. 석축은 말 그대로 돌로 쌓은 벽인데요. 이 석축을 고르게 쌓으려면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반듯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대신 그 위에 올린 장대석을 자연석에 맞춰 다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건축만의 특징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려는 모습.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입니다.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지역에 살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 중심의 선거운동이 대세였죠. 그러나 한 지역에 살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보자 진영에서 선거운동용 이메일을 작성할 때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성별이나 직업,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메일을 보내지요.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구미에 맞는 공약만을 전달받게 돼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유권자는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과거에는 같은 지역에 살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 중심의 선거운동이 대세였죠. 그러나 한 지역에 살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보자 진영에서 선거운동용 이메일을 작성할 때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성별이나 직업,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메일을 보내지요.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구미에 맞는 공약만을 전달받게 돼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유권자는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지역에 살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 중심의 선거운동이 대세였죠. 그러나
한 지역에 살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보자 진영에서 선거운동용 이메일을 작성할 때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성별이나 직업,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메일을 보내지요.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구미에 맞는 공약만을 전달받게 돼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유권자는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과거에는 같은 지역에 살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 중심의 선거운동이 대세였죠. 그러나 한 지역에 살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보자 진영에서 선거운동용 이메일을 작성할 때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성별이나 직업,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메일을 보내지요.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구미에 맞는 공약만을 전달받게 돼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유권자는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평범하고 자상하던 인물이 어느 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할 때는 끔찍하게 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회학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단에서는 개인적인 친밀도도 서로 떨어지고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복잡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책임은 면하면서 집단의 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비도덕성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폭력이 구조화되는 이유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개인들이 만든 사회도 각 집단들의 속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민족적, 인종적 충돌이나 이기심을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보다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를 보면 평범하고 자상하던 인물이 어느 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할 때는 끔찍하게 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회학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단에서는 개인적인 친밀도도 서로 떨어지고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복잡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책임은 면하면서 집단의 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비도덕성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폭력이 구조화되는 이유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개인들이 만든 사회도 각 집단들의 속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민족적, 인종적 충돌이나 이기심을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보다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평범하고 자상하던 인물이 어느 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할 때는 끔찍하게 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회학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단에서는 개인적인 친밀도도 서로 떨어지고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복잡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책임은 면하면서 집단의 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비도덕성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폭력이 구조화되는 이유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개인들이 만든 사회도 각 집단들의 속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민족적, 인종적 충돌이나 이기심을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보다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를 보면 평범하고 자상하던 인물이 어느 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할 때는 끔찍하게 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회학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단에서는 개인적인 친밀도도 서로 떨어지고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복잡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책임은 면하면서 집단의 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비도덕성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폭력이 구조화되는 이유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개인들이 만든 사회도 각 집단들의 속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민족적, 인종적 충돌이나 이기심을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보다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탕평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정당 정치처럼 서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하기도 하는 정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붕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폐단이 생겨났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붕당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불필요한 언쟁을 일삼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이런 균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에는 탕평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정당 정치처럼 서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하기도 하는 정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붕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폐단이 생겨났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붕당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불필요한 언쟁을 일삼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이런 균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탕평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정당 정치처럼 서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하기도 하는 정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붕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폐단이 생겨났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붕당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불필요한 언쟁을 일삼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이런 균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에는 탕평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정당 정치처럼 서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하기도 하는 정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붕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패단이 생겨났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붕당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불필요한 언쟁을 일삼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이런 균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장기 이식 기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이식한 부위에 서로 다른 면역 체계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에 이 면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식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지금은 심장이나 뼈, 피부까지도 이식이 가능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만큼의 장기 기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연구가 한창이라고 하니 장기 이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몸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장기 이식 기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이식한 부위에 서로 다른 면역 체계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에 이 면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식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지금은 심장이나 뼈, 피부까지도 이식이 가능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만큼의 장기 기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연구가 한창이라고 하니 장기 이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장기 이식 기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이식한 부위에 서로 다른 면역 체계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에 이 면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식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지금은 심장이나 뼈, 피부까지도 이식이 가능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만큼의 장기 기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연구가 한창이라고 하니 장기 이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몸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장기 이식 기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이식한 부위에 서로 다른 면역 체계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에 이 면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식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지금은 심장이나 뼈, 피부까지도 이식이 가능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만큼의 장기 기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연구가 한창이라고 하니 장기 이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49번. 5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성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의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성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의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9번. 오십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성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의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성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의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9번. 5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법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공정함을 꼽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심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급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하급심의 법관이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제도를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급제도는 법 앞에 공정함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법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공정함을 꼽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심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급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만약 하급심의 법관이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제도를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급제도는 법 앞에 공정함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49번 5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법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공정함을 꼽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심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급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하급심의 법관이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제도를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급제도는 법 앞에 공정함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법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공정함을 꼽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심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급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만약 하급심의 법관이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제도를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급제도는 법 앞에 공정함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49번 5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 철학자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편적 견해와 달리 동정심과 같은 행위자의 감정은 배제한 거죠. 예를 들어 연민의 감정에 이끌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의 기준에 따르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출근 시간을 지켜 회사에 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철학자의 견해는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누군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철학자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편적 견해와 달리 동정심과 같은 행위자의 감정은 배제한 거죠. 예를 들어 연민의 감정에 이끌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의 기준에 따르면 도움을 청한 사람을 외면하고 출근 시간을 지켜 회사에 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철학자의 견해는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누군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49번 5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 철학자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편적 견해와 달리 동정심과 같은 행위자의 감정은 배제한 거죠. 예를 들어 연민의 감정에 이끌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의 기준에 따르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출근 시간을 지켜 회사에 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철학자의 견해는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누군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철학자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편적 견해와 달리 동정심과 같은 행위자의 감정은 배제한 거죠. 예를 들어 연민의 감정에 이끌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의 기준에 따르면 도움을 청한 사람을 외면하고 출근 시간을 지켜 회사에 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철학자의 견해는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누군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